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한국은 이미 핵 개발을 완료했다는 정보가 국제사회에 큰 관심을 끌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점점 더 심각한 지정학적 긴장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장했습니다. 안보 상황이 항상 불안정한 가운데 한국의 비밀 핵 개발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 안보와 세계 안정에 대한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동아시아의 권력 균형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이미 핵 개발이 끝났다라는 발언에 외국인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방과 관련한 정보들은 매우 비밀스럽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기에 완전한 상황이 아닐 경우 잘 발설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발이나 양산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말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사실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당장 언제 북한과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나라의 경우 국방 관련 정보는 극비리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스스로 우리 이런 미사일을 개발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적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을 제공하는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비밀리에 연구 및 개발, 실험이 진행되는데 최근 한 중국인이 한국이 숨기고 있는 것을 까발린다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해 5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는 등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해당 글쓴이는 한국은 사실 많은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싶다면 모두가 나서서 한국을 제재하고 막아야 됩니다라며 우리나라가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저는 중국인이며 굳이 영어로 이곳에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한국의 행동에 제약을 걸 수 있는 가장 힘이 센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제 영어 실력이 좋지 않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 아는 지인으로부터 매우 중요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작년에 알게 된 사람으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뉴스에 대해 누구보다 빠르게 알고 있으며 인맥이 매우 넓기에 일반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 그와 만나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국과 관련해 의미심장한 말을 해줬고 저는 심각하게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말했으나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에게 말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특히 미국인들이 제 글을 보고 미 국방부나 정부에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지금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 행동 중 하나는 바로 핵 개발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한국이 독단적으로 핵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 않고 당장은 할 생각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이미 한국은 핵 개발이 끝났으며 지하 어딘가에 핵미사일 수백 개를 숨겨놓았다고 하네요. 그냥 허무맹랑한 말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믿을 만한 정황이 있습니다. 먼저 한국은 1979년 10월에 미국과 미사일 지침이라는 것을 합의했는데 이것은 한국이 단독으로 개발하는 미사일의 사거리와 중량을 제한하고 개발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태생부터 공격적이고 더 넓은 땅을 원하는 한국인들이 이 합의에 따를 리가 없었고 계속해서 미국에게 해당 합의를 완화하거나 아예 파기하자는 말을 일삼았습니다. 웃긴 건 이 합의 자체가 한국이 먼저 미국에게 제안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는데 2001년에 한국과 미국은 해당 미사일 지침에 대해 완화를 하기로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원래는 사거리 480km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300km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그런데 보통이라면 미사일의 명중률과 사거리, 그 거리까지 발사할 수 있는 기술력 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의 실험과 실패 과정을 거쳐 이윽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인데 보통 이 과정은 10년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북한도 핵 개발에 성공했다고 말한 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 완전한 성공을 하지 못한 듯 여전히 실험을 하고 있죠. 또한 중국도 미사일 개발을 한다고 선언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실전 배치를 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놀랍게도 2004년 대한민국 국군 관계자는 이미 사거리 300km인 미사일 100기 이상이 실전 배치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실수로 기밀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사거리 제한이 완화된 지 고작 3년 만에 개발, 실험 기술력 등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완벽히 성공해 이미 실전 배치되었다는 말이 믿기시나요? 심지어 말만 3년 뒤인 2004년에 했을 뿐 언제부터 실전 배치됐던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개발을 멈추지 않고 2006년 사거리 500km의 미사일인 현무3을 개발 중이라 밝혔으며
이것은 미국도 알고 있다 말했으나 미국 국방부의 당황한 기색은 숨길 수가 없었죠. 그러나 한국은 멈추지 않았고 2010년 한국은 세계 최초로 1500km의 지상 발사형 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이 개발을 완료했기에 세계 최초는 아니고 네 번째였으나 미국과 러시아는 상호 간의 조약으로 인해 지상 발사형 중거리 순항 미사일의 보유가 금지되어 있었고 이스라엘은 지상이 아닌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형식이었기에 지상 발사형 순항 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는 한국이 세계 최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으로 사거리 300km까지만 군사, 상업용 미사일 개발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것을 어겼던 것이죠. 그러나 의외인 부분은 미국에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후 2012년 사거리 800km, 중량은 500kg까지 완화되자 3년 뒤인 2015년에 한국은 탄도미사일을 첫 시험 발사하게 됩니다. 미사일 완화가 된 지 고작 3년 만에 탄도미사일 개발 및 시험까지 한 것입니다. 웃긴 건 시험은 너무나 당연하게 성공적으로 끝났으며 같은 해인 2015년에 실전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전에 이미 개발 및 시험은 끝났던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우리 이제 막 개발해서 시험 발사를 해볼 거예요 라고 말하는 쇼를 한 것입니다. 이후 2017년에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지자 3년 뒤인 2020년에 현무사가 개발 완료되었는데 해당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3000km 그리고 최대 중량은 4톤에 달합니다. 이후 1년 뒤인 2021년에 한미 두 나라 간의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종료됐고 같은 해인 2021년에 한국은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개발을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은 반복적인 패턴이 보이시나요? 미국과 미사일 제한했던 부분이 완화되면 이미 개발 및 시험 발사에 성공을 해놓고 마치 한 3년 뒤에 발표하면 되겠지? 라며 정확히 3년 뒤에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합니다. 2001년 완화, 2004년 개발 성공, 2012년 완화, 2015년 개발 성공, 2017년 완화, 2020년 개발 성공. 그리고 2021년 제한이 완전히 종료되자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는 듯이 그 해의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 한국인이 머리가 나쁜 건지 똑같은 패턴으로 발표했기에 반복성이 드러났고 한국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죠. 그런데 최근 한국 뉴스에 따르면 한국인들 사이에서 핵무장을 해야 되기에 지금부터라도 핵개발을 진행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한국과 가까운 곳에서 그들을 관찰한 중국인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한국인들은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핵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다는 것이죠. 가장 큰 예로 북한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한국인과 똑같은 피가 흐르는 북한도 해야겠다. 마음먹자 물불 안 가리고 핵개발까지 진행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이미 한국은 핵개발이 끝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로 한국은 1973년 한국은 핵무장을 목표로 개발에 온 힘을 쏟기 시작했다. 실제로 1972년에 당시 한국 대통령은 일본 정도의 핵기술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때부터 슬금슬금 개발을 시작해 1973년에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때 미국은 처음으로 한국 이핵무장하려는 움직임을 알게 됐다. 그러나 한국은 핵개발을 멈추지 않았는데 1975년 프랑스의 국영원자력 기업과 원자력 재처리 기술 공급 계약이 체결되면서 정말 한국의 핵개발 성공이 눈앞까지 왔다. 그러나 1년 전인 1974년에 인도가 핵실험에 성공하자 미국은 핵에 대한 민감도가 극에 달했고 한국에 대한 압박도 이때부터 매우 심해졌다. 그러다 1976년 미국은 한국이 끝까지 핵개발을 진행한다면 나라의 존망이 걸린 결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라며 으름장을 놓았고 한국은 어쩔 수 없이 1977년에 핵개발을 포기하게 된다. 미국 대사 말에 따르면 이후 한국은 단 한 번도 핵무장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단언했으나 1979년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프랑스와의 재처리 기술에 대한 계약 파기 없이 끝까지 진행됐기에 이미 재처리 기술이 확보된 상태였으며 핵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자재들이 한국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당시 핵개발을 전담했던 책임자들은 대통령에게 88%까지 개발이 완료되었다라고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은 정말 1년 아니 반년만 더 있었어도 핵개발에 성공해 핵무장을 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
한국은 고작 핵개발을 시작한 1973년부터 5년 만인 1977년까지 핵개발이 88%까지 진행된 점으로 보아 한국은 자체적으로 핵개발을 할 수 있는 기간을 5년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는 길어야 3년, 짧으면 1년 안에도 핵개발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한국인들이 88%까지 진행됐던 핵개발에 대한 기술을 포기했을까?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폐기했을까? 이에 대해 제 지인이 말하길 한국은 이미 핵과 관련한 기술을 모두 갖고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반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의외로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미국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으니 미국이 앞장서서 한국의 핵무장을 꼭 막아야 됩니다. 중국 입장에선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될 경우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 발생할 거라 확신이 드네요. 중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인 저도 당시 핵개발이 약 90%까지 진행됐다는 것을 처음 알았네요. 자주 국방을 위해선 국제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핵무장은 필수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인이 미국인에게 미국 동맹인 한국을 견제해달라고 하는 거야? 살다 이런 글을 다 보게 되네. 괜히 뻔뻔하기로는 전 세계 최고라고 부르겠어? 그냥 반대로 미국이 핵을 이용해 중국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더 와닿을 거야. 한국이 핵을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중국 때문이라는 사실을 너는 모르는 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가? 솔직히 미국인으로서 한국이 핵을 갖는 게 미국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모르겠어. 오히려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나는 그들의 핵무장을 응원해. 오히려 나는 한국이 왜 아직까지 핵무장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야. 한국 군사력은 전 세계에서 5위이며 경제력은 10위권에 있다. 이런 나라 중에서 핵이 없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어? 일본이야 미국과 합의했기에 그렇다 치지만 한국은 특이한 케이스야. 왜냐하면 한국은 군사력도 경제력도 가파르게 증가한 나라니까. 국제적으로 핵의 회의적인 행동을 취할 때 한국은 경제나 군사력이나 지금처럼 높진 않았어. 일본은 항상 야망을 숨기고 있다. 그들이 핵을 갖게 된다면 아시아에 또 한번 피바람이 불 거야. 나는 이 글에 동의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 그것은 한국은 미사일 개발에 있어 그 어떤 나라보다 진심이라는 거야. 한국 육군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어. 육군만으로 한국과 1대1로부터 이길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면 장담할 만한 곳이 없다. 한국인은 크고 굵은 것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 사실 한국 같은 나라가 핵기술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돼. 이미 기술은 있지만 개발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일 거야. 중국인이 이런 글을 할 정도면 한국이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알겠어. 그러니 한국은 지금처럼만 해줘. 미국인으로부터. 핵은 가장 저렴하게 가장 많은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야. 웃긴 것은 핵을 보유한 나라들이 핵을 만들지 말라고 말한다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여전히 핵 개발을 하고 있다. 한국의 미사일 이름이 현무인데 현재 4까지 개발이 완료됐어. 그리고 오는 핵미사일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핵미사일이 아니더라도 미사일로 그에 준하는 파괴력을 가질 거라는 카더라가 있어. 한국은 미사일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최근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폴란드와 함께 KF-21 보라매의 새로운 공동개발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UAE가 미국의 반대로 F-35 도입이 사실상 무산되자 갑자기 중국의 제-20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UAE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중동 정세가 더욱 불안해지자 첨단 전투기 도입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말 UAE가 미국의 F-35의 대안으로 중국의 제-20 도입을 본격적으로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UAE가 갑자기 중국과 밀착하면서 군사협력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때 한편에서는 UAE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외국의 유력 매체들까지 나서 중국이 자랑하는 제-20 즉 자칭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 KF-21 보라매와 비교할 때 많은 부분에서 단점이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최근 중국 매체들은 KF-21과 비교당하는 게 불쾌하다며 해외 전문가들은 어떤 점에서 KF-21이 제-20보다 우수하다고 보는 것인지 중국이 불쾌하다는데 근거는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중국이 처음 제-20을 만들었을 때의 목표는 제공장악을 통해 공중 우세를 장악하고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기동성과 높은 공격 각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수한 추적 능력을 활용해서 가속과 상승 능력을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된 전투기입니다. 특히 빠른 가속과 상승 능력은 중국 공군이
전통적으로 중요시해온 요격에 필요한 기본 필수템이었습니다. 미국의 전자정보 정찰기는 중국 해안선 110km까지 접근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전투기를 투입해서 미국의 정찰기를 해안선 밖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빠른 가속과 상승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요격 능력이야말로 중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성능입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을 갖추려면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엔진을 탑재하는 것인데요. 제20 개발 초기에는 WS-10 엔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엔진은 고성능 전투기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제 AL-31 계열의 엔진을 복제하고 해외에서 비합법적으로 훔친 기술까지 총동원해 WS-15 엔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계획대로라면 벌써 상당량을 양산했어야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스텔스 기능 등 더 나은 기술이 추가되자 개발 속도는 더디기만 했습니다. 프로토타입 엔진 한 개를 잘 뽑아내는 건 할 수 있어도 균일한 품질의 엔진을 1년에 수백 개씩 만들어내는 역량은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러시아제 엔진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터빈 디스크가 파괴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산전수전 다 겪은 뒤 중국은 최근 J2001WS-15 엔진을 탑재하고 나는 이륙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영상에서 J-20은 11초 만에 이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렇게 의문을 표시합니다. 항공기 엔진이 원하는 추진력을 내는 것과 엔진의 내구성은 전혀 다른 문제다. 엔진의 추진력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면 언젠가는 극복 가능하지만 전투기는 고온에 견디는 엔진 소재를 개발해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첨단 엔진 기술의 핵심 기술이라는 겁니다. 아직 미국 항공기 엔진과 중국 항공기 엔진은 내구성 및 엔진 온도에 있어서 수백 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산 엔진은 12,000시간의 수명을 보장합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제 엔진은 4,000시간 정도의 수명을 보장합니다. 중국의 전투기가 11초 만에 이륙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가 전투기 엔진을 개발 완료했다는 것은 일정한 추진력과 내구성을 가지고 12,000시간 이상 수명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런 일정한 품질의 엔진을 매년 수백 개 이상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중국이 여기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J-20의 약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레이더입니다. 기존 성능보다 훨씬 발전된 AESA 레이더의 기술 혁신이 나오자 J-20은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기존 AESA 레이더는 전력 증폭 소자로 갈륨비소 소자를 사용해 왔습니다. 갈륨비소 소자는 반응 속도는 빠른 대신 전력 증폭 능력이 좋지 않고 열에 취약하며 강한 출력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려고 나온 게 바로 질화갈륨 파워 트랜지스터입니다. 질화갈륨 소자는 동일 공간에서 8배나 많은 전기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고 훨씬 강력한 레이더 빔을 처리할 수 있으며 400도나 높은 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질화갈륨 소자를 레이더에 활용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미국, 유럽, 한국, 일본뿐입니다. 현재 이 질화갈륨 소자는 빠른 속도로 레이더에 적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 레이더에 있어 질화갈륨 소자의 급부상이 왜 J-20의 난관이냐? 중국이 이 질화갈륨 소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질화갈륨 소자에 대한 수출도 막혀버립니다. 또한 고성능 CPU도 J-20에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2015년부터 미 상무부는 고성능 CPU에 중국 판매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ESA 레이더의 복잡한 신호 처리에 있어 이 고성능 CPU는 매우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질화갈륨 소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여기에 고성능 CPU도 구하기 어렵지 이래서 중국의 J-20의 업그레이드가 어려운 겁니다. 다급해진 중국은 자국의 반도체 업체인 SME에 대해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 28나노급 반도체 생산 공정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가 35나노급 반도체를 양산 중이며 한국은 2나노급 반도체 양산에 도전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야 28나노급을 개발 중이니 격차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중국이 자랑하는 J-20 전투기는 질산 갈륨 소자,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서방의 5세대 전투기와 맞붙는다면 먼저 발견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은 공중전에서 아주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J-20은 같은 5세대 전투기라고는 하지만 서방의 첨단 5세대 전투기와는 수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전투기들이 잊을만하면 카디지를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강력한 스텔스 기능을 사용해서 핵심 경로를 파악하고 매복해야 합니다. J-22 카디즈를 넘어 침범하는 것을 빠르게 파악하고 매복해야 합니다. 현재 KF-21 보라매는 기동성에 있어서만큼은 F-35나 F-21보다 우수합니다.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은 F-414G400 엔진 2대를 합해 F-35와 동일한 출력을 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KF-21이 F-35나 F-21보다 엔진 출력은 비슷하지만 KF-21의 최대 이륙 중량은 54,000파운드입니다. 따라서 KF-21의 중량대 추력비는 1.3입니다. 그런데 F-35의 최대 이륙 중량이 7만 파운드라 중량대 추력비가 1.1입니다. 즉 KF-21의 기동성과 가속력에 있어 F-35보다 우수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한반도 인근에서 중국의 J-20을 추적, 요격하는데 더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KF-21 양산형에는 25W 질산 갈륨 전력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는 AESA 레이더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KF-21이 중국의 J-20 먼저 탐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KF-21 보라매와 비교를 당하다 보니 중국은 최근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언론들은 한국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외국 전문가들조차 한국의 KF-21과 중국의 J-20을 비교하면서 KF-21의 우수성이 부각되자 한국의 KF-21은 진정한 스텔스 전투기도 아니다. 터키가 개발 중인 칸 전투기처럼 양산도 아직 되지 않은 페이퍼 기체에 불과하다며 비교 자체를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언론들의 논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와 영국의 제인스 그룹까지도 KF-21이 앞으로 중국의 J-20을 뛰어넘는 전투기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망하고 있다. FA-50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기술을 제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수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KF-21은 미국이 기술 제공을 거부해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 중인 전투기이다. 완성되어도 중국에 큰 위험은 되지 못할 것이다. 서방 언론들은 KF-21 보라매 전투기가 중국의 전투기들을 방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투기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서방 언론과 서방 연구소들은 중국 전투기의 위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심각한 오류가 나오는 것이다. 더구나 중국 전투기는 스텔스 무장창 개발에만 천문학적 비용을 들였는데 한국이 고작 8조 원을 들여 스텔스 무장창을 개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한국이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를 속이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러시아조차도 수호이 17을 여전히 전장에 투입하지 못할 정도로 전투기 개발은 무수한 시험과 시간이 필요한 일인데 KF-21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험을 단기간에 통과하고 단 2년 만에 양산까지 진행 중일 수 있는지 그 성능에 의구심이 든다. 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중국이 이런 의문을 제기하다니 너무 어울리지 않는데요. 그런데 중국 언론들은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이 전투기 개발을 위한 설계를 지원하는 등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도 민간 차원의 전투기 개발을 못했다. 그런데 한국이 어떻게 그것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공동개발국과 투자국들을 속이기 위한 알맹이 없는 한국의 속임수일 뿐이다. 이렇게 한국을 폄하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미국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었는데도 전투기 개발을 못하는 일본에 비하면 자체적으로 KF-21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한편 많은 전문가들은 지난달 23일 UAE의 연합작전사령관인 살레 모하메드 빈 메즈렌 알 아메리 소장이 중국 공군사령관을 협력을 추진하자며 중국에 접근한 것은 아마도 미국으로부터 F-35를 구입하기 위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제스처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UAE가 중국의 전투기를 선택하기에 앞서 J-20에 대한 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조언과 우려를 경청하고 신중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헌법에 의해 무기 수출을 엄격하게 제한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인 6세대 첨단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승인한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이 뉴스가 알려지자 전쟁 가능한 나라로 가기 위한 수순 중 하나인가, 일본이 급기야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것인가 안팎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전투기 수출을 승인한다는 방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일본과 방위장비 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15개국에는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일본은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6세대 전투기가 없습니다.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기술력도 물론 없습니다. 일본이 수출 가능하다고 결정한 기종은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개발할 예정인 6세대 전투기를 말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전투기는 2035년이 되어야 실전 배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이렇게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서두르는 배경에 최근 단숨에 글로벌 방산 강국의 대열에 오른 한국의 방산 수출 성과에 자극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방산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평화 헌법을 걸으면서까지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배가 아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공동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과연 이 프로젝트에서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일단 일본은 과거 최악의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 최초의 국산 소형 제트 여객기 사업마저 포기했을 정도로 항공 기술력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본 최초의 국산 소형 제트 여객기 미쓰비스 스페이스 ZMRJ 개발 프로젝트를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지난 2008년 제트기 사업화를 시작해 2013년 첫 제트기를 고객사에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잦은 설계 변경과 부품 조달이 어려워 지금까지 6차례나 납품을 연기하다가 2020년 10월 개발을 일단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시간만 끌어서 이제 최신이 아닌 노후화된 장비품 외에도 해외 부품 제조회사들도 이 미쓰비시 스페이스 제트에 맞춘 생산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불만까지 나올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취향에 필요한 일본 국토교통성의 형식 증명을 취득하려면 몇 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결국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인데요. 미쓰비시 중공업이 소형 제트기 개발 사업에 들인 돈은 무려 1조 엔, 9조 5,979억 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투입된 돈이 이렇다는 것이고 사업을 접지 않으면 추가로 수천억 엔이 필요해 결국 채산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포기한 것입니다. 2008년 미쓰비시 중공업은 80인 내외의 일본 최초 상용 제트 여객기 스페이스 제트를 개발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일본이 자체 개발했던 프로펠러 여객기 YS-11 이후 일본 최초의 민간 제트 비행기로 주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항공기 개발은 계속 지연되었고 300대의 주문을 받아놓고도 납기를 무려 6차례나 연기했고 개발 완료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2020년에는 미국 항공기 리스 회사인 에어로리스가 미쓰비시와 체결한 스페이스 제트 20대에 대한 주문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미쓰비시의 스페이스 제트 개발 사업은 동결되었고 이제야 포기를 선언한 것인데요. 그런데 제트기 개발 사업은 포기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태로 미쓰비시 중공업은 경영 악화가 심각해졌고 그 여파는 다른 계열사에까지 미쳤습니다. 결국 미쓰비시는 알짜로 불리던 미쓰비시 자동차의 지분까지 매각해야 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첫 국산 제트 여객기 MRJ의 개발 지연에 이어 조선 및 화력발전 사업의 부진 등으로 실적이 악화해 주력 사업과 관계가 적은 미쓰비시 자동차 주식을 매각해야 했습니다. 미쓰비시차는 1970년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동차 부문이 독립한 회사지만 연비 비리 등의 문제로 경영위기에 빠진 이후 2016년 닛산 자동차 그룹 산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미쓰비시가 또다시 제트기 개발 프로젝트에 재도전하겠다고 나서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돌고 있는데요. 먼저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2035년 배치를 목표로 차기 전투기 공동개발 계획인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를 가동시켰습니다. 미국의 F-35나 중국의 J-20 등 최신鋭로 꼽히는 전투기를 능가하는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아직 콘셉트는 명확하지 않지만 5세대기의 스텔스기에 더해 고성능 레이더와 센서를 통해 대량의 데이터 수집, 무인기와 위성, 함정과의 네트워크 연동이 가능한 전투기를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이지만 말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방산업체 BAE 시스템즈와 미사일 제조업체 MBDA를 비롯해 롤스로이스, 레오나르도 등 영국을 중심으로 600여 개의 영국 기업이 참여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여기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일본 언론인 니온 게이자이조차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공동개발 상대국으로 미국이 아닌 영국과 이탈리아를 택한 것은 미국이 기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조블랙박스 문제가 있어 방위 장비품 개발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럽식 공동개발은 분명 개방적이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양면에서 일본이 영국과 이탈리아가 요구하는 선진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개발비 부담은 영국과 일본이 각각 40%, 이탈리아가 20%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의 전투기 제조 능력은 일본, 이탈리아에 비하면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영국이 일본과 굳이 손을 잡은 이유는 돈 때문일 겁니다. 만일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이 프로젝트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일본은 이 프로젝트에서 개발비만 되는 역할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쓰비시의 욕심을 끝이 없습니다.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이어 최근에는 미국과의 훈련기 공동 개발도 타진 중인데요. 여기에다 차세대 여객기 개발에도 재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본 언론들은 일본 경제 산업성과 기업들이 약 5조 엔, 약 44조 원가량을 들여 오는 2035년까지 수소 엔진을 동력으로 하는 여객기를 만들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도 미쓰비시 중공업이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실패한 바 있는 여객기와 6세대 전투기를 동시에 개발하겠다는 목표인데 과연 해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의 전투기 기술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우리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W는 그동안 전투기를 뜯어서 부품을 교체하려면 미국이 지정해둔 일본 시설에 맡겨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국은 부품을 교체하며 우리 정보가 일본으로 새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년 뒤부터는 한국 공군이 직접 한국에서 이런 정밀 정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공군은 39대의 F-35W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은밀하게 핵과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어 북한이 두려워하는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지난해 12월 총 사업비 4조 2,600억 원을 들여 추가로 F-35A 20대와 관련 장비를 2028년까지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와 함께 총 사업비 증액 없이 한국에서 창정비를 할 수 있도록 미국과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정비는 전투기를 완전히 뜯어 핵심 정밀 부품을 교체하고 스텔스 돌류 도세까지 하는 최고 수준의 정비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고급 기밀인 최첨단 국방과학 기술이 곳곳에 들어있다는 이유로 F-35의 경우 야전 정비, 즉 기체 외부의 간단한 정비만 허용해 창정비는 일본에 세워지는 F-35A 동아시아 창정비 허브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일본에서 창정비를 하면 우리 공군의 작전 정보가 일본 측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려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한국 방사청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군 숙련 정비사 30여 명이 미국에 파견돼 전문 교육을 이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창정비를 위한 시설, 정비창은 F-35가 배치된 공군 청주기지 안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해외 업체에 의존해왔던 스텔스 전투기의 정비를 이제 우리 공군이 직접 수행하게 된 것으로 공군의 전투기 운용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향후 성능 개량도 대단히 유리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으로서는 우리 공군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하나의 루트를 잃은 셈입니다. 얼마 전 대만의 반도체 회사 TSMC가 차세대 그루빙 공정에서 세계 1위로 자부하던 일본 기업을 택하지 않고 한국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서 일본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더구나 이 계약이 차세대 반도체 후공정 기술로 확인되자 이 기술에서만큼은 세계 1위라 자신했던 일본 기업 디스코는 크게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TSMC는 자사의 3나노와 4나노, 5나노 등 첨단 미세 공정에 필요한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갈 그루빙, 즉 하프커팅 장비를 한국의 이오테크닉스의 차세대 피코세컨드 그루빙 장비로 최종 확정했는데요. 이번에 TSMC라는 주요 고객을 잃게 된 일본의 디스코는 지난 30년간 반도체 후공정, 즉 커팅 시장을 지배해온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디스코는 다이아몬드 휠 시장과 차세대 레이저 커팅 시장을 선도하던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반도체 차세대 그루빙 장비에서 한국의 이오테크닉스의 고배를 마셨으니 앞으로 삼성전자 등 다른 반도체 회사 공급전에서도 고전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TSMC가 반도체 후공정 기업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꾸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더 놀랍습니다. TSMC는 최종 결정을 위해 자사의 최대 고객인 애플 등 다수 고객사에게 평가를 요청했는데 고객사들의 평가에서 한국 이오테크닉스의 기술이 일본 기업보다 기술적 우위를 점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최근 반도체 후공정은 파티클과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더 정밀한 레이저 장비가 요구돼 왔는데요. TSMC가 한국 이오테크닉스 그루빙을 사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은 이제 차세대 어드밴스 패키징 영역에서 세계 표준의 위치까지 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일본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멸망했지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마저도 한국의 야금야금 자리를 뺏기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일본은 최근 미국과 맞먹는 세계 2대 반도체 강국이었던 30년 전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반도체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 있었고, 특히 대만 TSMC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자존심을 다버렸습니다. 그런데 TSMC가 일본이 아닌 한국 기업을 선택했으니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가장 큰 약점이 세계적 수탁 생산 즉 파운드리 공장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뤄진 게 바로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일본 이바라키현 연구법인 건립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역시 일본 정부가 자존심을 접고 달려들어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일본 경산성은 이미 지난 2019년 TSMC에 러브콜을 보냈으나 한 차례 실패하고 재수 끝에 유치한 것인데요.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이바라키현 스쿠바시에 설립될 TSMC의 첨단 패키징 R&D 기지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 3,700억 원 중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을 정도로 반도체에 있어서는 철저히 대만에 의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과 대만은 겉으로는 협력 관계를 맺고 있지만 사실 복잡한 내부 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일본의 국방백서가 공개되자 대만은 다소 불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본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 대만 관련 내용이 처음으로 명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일본은 2022년 국방백서에도 대만을 명기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이 대만 인근 해상에서 군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며 대만을 둘러싼 정세의 안정은 일본의 안전 보장은 물론 국제사회의 안정에도 중요하다는 내용을 방위백서에 넣었습니다. 얼핏 보면 일반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 내용은 일본이 유사시 대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두고 전쟁을 벌일 경우 대만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군사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일본이 대만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은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의 거리가 110km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워 만약 중국이 대만을 수복하면 일본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대만은 일본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반도체의 주요 생산지이며 대만 남쪽의 루손 해협은 일본이 해외에 의존하는 원유의 중요한 운송로입니다. 이 같은 지정학적 조건의 미중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일본은 사상 처음으로 국방백서에서 대만을 언급한 것인데요. 하지만 과거 대만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분명 독립을 했는데 또다시 일본이 자신들의 영토에 군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소식이 들리자 대만 일부 언론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반도체 강국이 되어 위상이 달라진 대만은 일본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형국입니다. 일본 정부가 약 1,2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 TSMC의 스쿠바 R&D 센터 건립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일본이 이러다 호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난이 거셌습니다. 이 연구센터에서 개발된 기술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정작 일본 정부의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일본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TSMC가 이득만 챙기고 반도체 산업 부흥을 노리는 일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채 떠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가령 스쿠바에 위치한 TSMC의 R&D 센터에서 혁신적인 공정 기술이 개발됐을 경우 일본 정부나 현지 기업들의 전혀 이를 알리지 않고 그대로 대만에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구마모토 지역에 설립하고 있는 TSMC의 생산단지에 대한 효용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부흥을 위해 이 공장에 무려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쏟아붓기로 결정했지만 일각에서는 TSMC가 일본 내 반도체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해 오히려 일본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거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대만은 일본과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한국과 함께하며 한국과 투자와 협력을 확대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대만에서 최근 한국 기업들의 수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LS전선이 대만에서 수주한 해저 케이블 계약 금액은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LS전선은 대만전력공사 TPC가 서부 해상에 건설하는 풍력단지에 1,100억 원대 해저 케이블을 공급하게 되었는데요. 지난해 12월 LS전선이 대만 하이롱 해상풍력단지에 약 2천억 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급 계약을 맺은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1,100억 원대 계약을 따낸 겁니다. 이를 통해
LS전선은 대만의 1차 해상풍력단지 건설 사업 8개 프로젝트의 해저 케이블 공급권을 모두 휩쓸어버렸고 한국의 초고압 직류송전 케이블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K전선이 대만 앞바다에 쫙 깔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총 공사비 1조 8천억 원이 드는 대만 타오 위안국제공항 제3터미널 공사를 수주한 업체도 한국 업체였습니다. 삼성물산은 대만 종합건설사인 RSEA 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타오 위안국제공항 제3터미널 공사를 수주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대규모 지붕 철골 트러스 및 비정형 천장 공사 등으로 인해 고난도 공사로 손꼽히는 공사였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제1, 2터미널 운영 중 간섭 사항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기술 역량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삼성물산은 국내외 다수의 공항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공항 공사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테크 현장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인정받아 수주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대만은 한국과 2014년부터 협의해온 이중과세 방지제도 협정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대만에 투자의 수익을 냈을 때 한국이나 대만 중 한 곳에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대만 간 이중과세 방지 약정이 도입된 것입니다. 이로써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가 대폭 늘어나는 것은 물론 교역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현재 총 94개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맺고 있지만 대만과는 지금까지 이 같은 과세 협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만에 투자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두 나라에 모두 세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나라에서만 내면 되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줄어 신규 투자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대만 간 이중과세가 해소됨에 따라 특히 한국의 반도체 섬유 게임 업계는 크게 환호했습니다. 대만으로 수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만과 한국이 밀착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그나마 자신 있어 하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반도체 후공정을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업체에게 맡기기로 하자 일본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모양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